재해 노출이 돼 있고 오염, 인간의 빈번, 교란, 이식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나빠지고 병해충의 저항성도 낮아져 있다. 어떻게 하느냐? 올바른 수종을 선택하고 적합한 장소를 식재하고 이게 조경수의 3대 조건인 것 같더라고. 올바른 수종 선택, 적합한 장소 식재, 적절한 보호 관리. 아시죠? 수종 선택, 장소 식재, 보호 관리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방과 정기적인 관리와 점검을 실시해야 된다. 피해 목을 이쪽에 보면 피해 발생 현황과 조사 항목이 있는데 거기 가시면 피해 목 같은 거는 이게 피해가 발생하면은 전수 조사를 해야 돼요. 이 피해 목 조사하고 피해 패턴, 생육 환경 조사, 관리 역사, 토양 조사, 기상 조사 이렇게. 이거는 1차 시험도 중요하지만 2차 시험에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피해가 발생했다. 어떤 걸 조사해야 되나. 이 6가지를 다 쓰셔야 되겠죠. 피해 목의 수종명, 뭐 수령 크기, 이쪽 하는 거예요. 이쪽 수종명, 수령 크기, 뭐 3년간의 상황, 발병 상황, 그 해충들의 상황, 그다음 패턴은 뭐 수관이냐, 시기는 언제냐, 병징은 어떠냐, 그다음에 생육 환경, 식재 위치는 어떠냐, 간격은 어떠냐, 대기오염 상태는 어떠냐, 주변 상수도, 천연가스 배관 어떠냐, 통풍 정도 어떠냐, 그다음에 관리 역사는 언제 심었냐, 일주일간의 특별 작업이 있었냐, 1년간 특별 작업이 있었냐, 3년간 특별 작업이 있었냐, 복토는 10cm 이상 돼 있냐, 그다음에 토양 조사를 하는데 토성과 다밥의 정도라든가 투수성 견밀도, 표토의 포장 멀칭 여부, 배수 상태, 흙이 말라 있거나 젖어 있냐, 색깔은 정상이냐, 냄새는 나지 않냐, 복토나 절토가 되어 있지 않냐 봐야 되고, 기상, 지난 겨울의 추위 정도가 어떻겠냐, 그다음에 최근에 한발이나 강우 상태는 어땠냐, 최근 비상적인 기상 상태는 어땠냐, 늦서리는 없었냐, 첫서리가 태풍 같은 건 없었냐. 7번 중요합니다. 역 분석을 하는데 잎의 무기 함량 조사 목적은 가장 정확한 양분 결핍 진단법이다. 중요하죠. 그 다음에 언제? 채취 시기는 7월 초, 가지의 중간. 이때 왕성하기 때문에 이때 한다고 그래요. 그죠? 이때 해야지 정확히 나온다. 근데 이게 저기하고 틀려요. 토양하게 그 살림 토양하게 나와서 거기서 나오는 거는 또 틀려. 이게 역분석이. 역분석 12월 달에 하라 그래요. 아니 입도 없는데 어떻게 역분석을 해요? 아니 저기 역분석을 화력수는 10월 달, 그다음에 침엽수는 12월 달 이렇게 하라고요. 거기서는 토양학에서는 살림 토양학에서는 거기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맨 꼭대기, 중간, 밑에 세 군데를 하라고요. 이게 딴 데도 나오거든요. 일단은 네. 우리 시험 보기 위해서 어차피 하셔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일단 잎 채취 시기는 7월 왕성할 때 7, 8월에 하라고 그러는 게 좋고요. 가지의 중간을 하라. 그 다음에 물리적, 화학적 구분해야 돼요. 그죠? 유기물은 화학적에 들어가요. 질소, 산도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그 표 좀 알아두셔야 돼요. 포성은 어디요? 조경수의 접합권, 사질 양토하고 양토 사이라고 돼 있고, pH는 5점에서 6.5 정도, 그 정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전기 전도도 0.5 미만, 염분 0.05 미만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EC 했었잖아요. EC 전기 전도도거든요. 사쪽 맨 위에 EC 전기 전도도인데 단위는 뭐 한 DC 지멘스 퍼 미터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수목의 활력도 측정을 해요. 형성층 설명했었는데 목부와 사부 중간에 있고, 인간의 핏줄같이 수분과 탄수화물을 이동시키는 통도 조직이다. 건강할 때 수분 함량이 높고 활력이 높기 때문에 이제 전기를 통하면 전기 저항도가 낮아요. 건강할 때는. 그죠? 반면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죽어지면 수분 함량이 떨어져 전기 저항도가 낮아진다. 그래서 429m를 기준으로 해서 형성층의 활력도를 CER이라고 하는데 병원의 뭐 혈압 측정기와 같 비슷하다.
그 CER, 그 Cambio Electrical Resistance, 형성층 전기 저항이에요. 그래서 샤이거미터는 건강할 때 한 5kg 정도, 5kΩ 단위도 아셔야 돼. 5kg 정도 나와요. 5kΩ이에요. 그다음에 건강하지 못한 건 15, 죽어가는 거는 20, 죽은 가지는 40에서 50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샤이거미터는 이렇게 되는데 요번에 우리 이거 2차 시험 볼 때는 준수 미터가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샤이거미터를 분명히 우리 현장에서 했거든요. 2차 그 뭐야 세미나 할 때는 그거 이제 합격된 사람 30명 모여서 했는데 딱 같더니 이걸 보니까 뭐 어떻게 맞추는지도 모르잖아. 그냥 샤이거미터를 했는데 뭐 점수는 어떻게 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준수 미터는 이제 거꾸로 된 거예요.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해서 거꾸로 이게 점수를 내. 그래서 100점이 제일 좋은 거고 0점이 제일 낮은 거예요. 그래서 90점부터 100점 그렇게 건강한 거는, 그다음에 80점부터 90점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렇게 거꾸로 이거는 뭐 이렇게 킬로옴 해갖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건 점수로 이렇게 해요. 그다음에 측정하는 것도 틀려. 그래서 제가 저기 해놓은 게 있어. 2차 시험 본 거를 유튜브에 올려놨거든요. 한번 보시고 만약에 1차 되시고 2차 공부할 때 그걸 보시고 가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옷 쪽에 보겠습니다. 수목에 피해를 주는 게 있고 비생물적 있고 생물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전번에 병리할 때 나왔던 건데 이건 뭐 쭉 읽어보시면 기후, 토양, 인위적, 생물적 이런 게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7쪽에 비전염성, 비생물적 특징 2번 아주 중요해요. 이거 다 쓸 수 있어야 돼요. 비생물적. 지금 비생물적이니까 피해 장소에서 자라는 거의 모든 암에서 동시에 일어난다. 다른 여러 수종에도 비슷한 증상을 나타낸다. 동일한 그리고 균일한 병증으로 나타나면 수관 전체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수관의 방위, 위치, 조사에 따라서 발병 부위가 독특한 경우가 있다. 병증이 대부분 서서히 해빙형이나 복토, 급속히 일어나는 게 기상이면 약품 피해가 이렇게 급하게 일어날 수도 있다. 다 아셔야 돼요, 이거는. 그 다음에 피해의 원인과 구명된 혼동을 주는 거 있어요. 대기오염 어제 했잖아요. 대기오염, 영양결핍, 전문의 이런 게 다 흡족성, 작은 곤충, 응애 깍지, 방패 이런 거하고 속이 하고 뿌리장애하고 그렇게 저기 안 돼요. 비슷하대요. 그 정도 알아두시고요. 비전염성 8쪽에 가시면 중요합니다. 이제 지금부터 글씨도 작벌했으니까 자세히 보셔요. 중요한 것만 할게요. 수분 과다 2번 토양의 그 과다한 수분 증상이 중요해요. 병증 증상 엽병이 누렇게 변하고 잎의 황화와 시드름 뿌리의 변색과 고사. 이게 물이 많다고 그래서 이렇게 잘 사는 건 아니고 이렇게 되면 시들고 그래요. 물이 많아도 시들어요. 호흡을 못하니까. 그 다음에 통기성 불량으로 뿌리가 고사하고 배수 불량 또 분지할수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4번 이상기온. 겨울 눈에서 새싹이 나오는 것이 지연되고 저온 처리로 추나 처리에 필요한 수종이나 이제 필요한 거기에서 나타나요. 그 다음에 8번 뿌리 손실. 이 정도. 뿌리 손실 황화 현상이 서서히 나타나며 더운 날 시들고 불착, 절토 이런 거 뿌리. 그 다음에 9번 중요하죠. 복토, 다박. 입이 시들고 황화 현상이라고 수관의 고사, 뿌리의 변색과 고사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영양결핍 중요합니다. 10번. 거기 하렵수의 병증 아까 얘기했어요. 그 식물체에 들어가갖고 골고루 하는 건 질소라고 했고 가장자리의 인맥사시의 황화 현상이라는 건 칼륨. 그 다음에 인맥 사이에 붉은색 마그네슘. 색깔 보고 구분을 많이 하거든요. 보라 인 부족하면 무슨 색이요? 양보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다. 인보. 그러니까 인보라고 외우셔야 돼요. 인보.
붉은 거는 악마, 붉은색 마그네슘, 칼슘. 그 다음에 뭐 황화, 칼슘 나오고 철 있고. 여기서 아까 BS 카구철 얘기했죠. 그거 써놓으시고 이거는 이동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린잎부터 증상이 나타나요. 그죠? 이동이 안 되는 거는 어린잎부터. 이따가 계속 나올 건데 어린잎부터 나오고 뭐 질소 같은 경우는 성숙한 잎, 노엽부터 나타나요. 증상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유엽이라고 돼 있죠. 유엽. 5번째부터 유엽이 황화 및 괴사, 칼슘이라고 했어요. 그죠? 지금부터 이제 BS 카구철이 적용되는 거예요. 유엽의 입막 사이에 사직이 황화 현상이 일어난다. 철이죠. 철. 그죠? BS 카구 철에서 마지막이고. 그 다음에 B는 동색, 적색으로 변색되고 다 죽는다. 붕소. B가 첫 번째 있잖아요. 붕소. 유엽이잖아요. 유엽. 근데 유엽과 성엽이 다 나타난 건 BS에서 S가 황이 다 나타난다. BS 카구철 중에서 S는 다 나타나고 나머지는 유엽부터 나타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동성이 저기 한 거는 이동이 안 되니까 꼭대기까지 올라가려면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린 잎에 증상이 나타나는 게 부족하면. 그래서 BS 카구철 꼭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쪽에 가면 염해가 있어요. 염해는 이제 겨울에 염화 칼슘 같은 거 막 길에 뿌리잖아요. 그거에 된 거든 중요하죠. 이것도 2차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1차도 나올 수 있어요. 노엽과 잎의 가장자리에서 괴사가 심하게 나타난다. 바닥과 도르변에 더 심하게 나타난다. 조풍, 해일, 겨울철 도로 결빙 방직용으로 뿌리 염화 칼슘이 뿌리로 흡수되어 나타난다. 그렇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대기오염을 했으니까 넘어가요. 12번은 어제 얘기했어요. E급 연막 사이에 황화, 괴사, 아황산가스, 중금속. 잎의 가장자리가 황화되는 건 불소. 회록색 반점, 그거는 질소산화물. 주근깨 같은 반점, 오점. 그렇게 돼 있고, 약해, 14번 약해. 요번에 나쁜 거예요. 농약 이제 쳐서 잘못 썼어요. 피해 증상, 잎 가장자리 괴사, 주근깨 반점, 뭐 황화, 얼룩 반점, 백화, 백색화, 갑자기 낙엽, 비틀림과 비대, 오그라듦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제초제에 대한 피하고요. 살충제에 대한 건 뭐예요? 이끝 갈변, 괴사, 연막이 흐트러서 모이고 피해가 심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옆에 보면 침투 이행성 약제에서 약해가 나타나. 살균제는 약해가 적어. 살균제는 거의 피해가 없고요. 제초제에서 이렇게 많이 돼요. 제초제는 선택적, 비선택적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그 비선택적에서 많이 나타나요. 이게 이따가 농약할 거 같아요. 그때 하면 약해가 이제 많이 나타나는 게 제초제에서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병진 뭐 이런 시드름 이런 거는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생략할게요. 시간 나시면 읽어보시면 문제 풀면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문제 풀면서 하면 좋고, 문제 나올 때마다 그 항목 찾아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21쪽 영양 결핍, BS 카구철 이게 그런 내용이에요. 21쪽 무기양분의 이동성. 무기양분의 체내의 이동성. 양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결핍 증상이 나타나는 부위가 양분에 따라서 다르다. 이동성 원소는 질소인 칼륨, 마그네슘. 성숙잎에서 어린잎으로 부족한 원소가 쉽게 이동한다. 부족한 현상은 성숙잎에서 먼저 나타난다. 요거는 그냥 알아두시면 되고, 부동성이라고 이렇게 중요해요. BS 카구철 꼭 외우시라고. 성숙잎에서 어린잎으로 부족한 원소가 이동되지 못한다. 어린잎과 생장점이 있는 어린 가지 열매에서 결핍 현상이 먼저 나타난다. 이렇게 되고, 중간은 황, 아연, 망간, 불이 몰리브되는 정도가 있다. 이렇게 꼭 알아두셔야 되고, 꼭 알아두셔야 돼요. 염소와 니켈은 필수 원소이지만 결핍 현상이 천연 상태는 나타나지 않는다. 맨날 말씀 또 알아두시면 되고요. 22쪽 넘어갑니다. 영양 상태 진단법. 이제 가시적 결핍증 관찰할 때 의심스러운 거 12 실험이 있어요. 12번.
의심스러운 원소를 소규모 연면시 이후 결핍 현상이 없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인데, 이제 철분 같은 거 결핍이 이제 이걸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황화 현상이 나타나거나 이래서 이제 이게 철분이 부족할 수도 있겠다 그럴 때는 염화철을 쓴다. FeCl3 0.1%를 뿌려보는 거예요. 이걸 12 실험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토양 분석이 있는데 토양의 지표 10cm를 채취해서 유효 양료의 함량을 측정한다. 아까 얘기했던 엽 분석도 나오네요. 가장 신비성 있는 게 엽 분석입니다. 그래서 어디요? 가지 중간에서 성숙한 잎을 따서 하는 건데, 봄잎의 경우 6월 중순, 여름 경우 8월 중순 경우에 채취하여 무기 양료의 함량을 정확하게 분석하여서 표준치와 비교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주로 하는 게 엽 분석 그 보면 표 9에 보면 이제 뭐 이건 귤나무인데 질소, 인, 칼륨 이 정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질산인산 3대 요소잖아요. 그 양분 그런 걸 많이 해요. 그다음에 23조 영양 결핍 증상에 가면 가장 예민한 게 아무래도 잎이죠, 그죠?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잎에 나타나는 거 뭐예요? 영양 결핍, 황화, 아까 개사, 백화, 큰 반전, 작은 반전 막 쭉 있고, 가지에는 로제트 현상이 있어요. 로제트는 생장이 잘 안 돼서 촘촘히 붙어 있는 거예요. 난장이처럼 이렇게 되는 거, 외성화, 뭐 쫙 달라붙는 게 로제트형. 이거 외성화 고사이고, 열매는 기형 변색 외소가 되니까. 구체적인 증상 중요합니다. 잎에서 황화 현상이 나타나는데 질소, 인, 칼륨, 황 이거는 황화 현상이 일어나요. 황색으로 변하고, 잎 가장자리가 변하는 건 마그네슘이다. 그다음에 이 연맥은 녹색을 유지하면서 연맥과 사이가 황색으로 된다. 이거는 연맥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황색으로 변하는 건 칼륨, 철, 망간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24쪽에 넘어갑니다. 이게 이제 영양소별로 결핍됐을 때 증상 중요하겠죠. 아까 토양학에서도 이게 다 중복되는 거거든요. 생리, 수목 생리에서도 나타나는 거니까 그때 많이 안 했으니까 지금 조금 하겠습니다. 질소 중요합니다. 잎의 성숙엽이 황록색으로 균일하게 변하고 잎이 작고 얇아집니다. 부족했을 때, 그죠? 조기 낙엽이고 열매가 작고 가볍고 일찍 성숙한다. 일찍 성숙해요. 질소가 부족하면. 인 얘기하겠습니다. 인 보라색으로 한다고 했어요. 인보라고 했어요. 인보 뒷면이 동색 보라색으로 변한다. 뒤틀리고 조기 낙엽되고 열매 적게 달리고 작다. 그다음에 칼슘 유엽이 황사 및 괴사, 잎이 작고 기형화 뒤틀리고 뭐 끝부분이 고산되고, 아까 그 토마토 썩은 그거 알아두셔야 되고, 마그네슘 그 중요해요. 황은 가지가 외성화된다. 작아지는 거죠. 질소 결핍하고 증상가 비슷하다. 이거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시간 날 때 좀 철, 금소, 망간, 아연, 구리, 몰리브덴 이거 좀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많아갖고, 그죠? 아까랑 게 26쪽 똑같이 반복되는 건데, 영양결핍의 빈도와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비료를 적절하게 사용해서 결핍을 치유할 수 있고 당연한 거고요. 철을 제외한 모든 원소는 토양이 산성화될수록 토양 내에서 불용성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결핍 현상이 일어난다. 철은 아까 뭐 염류성 토양에서 많이 결핍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철을 제외한 모든 거는 산성화 있을 때 결핍 현상이 일어난다. 중요하고요. 칼슘과 마그네슘은 조경수에서 부족한 경우가 적은데 만성적인 산성비로 인하여 잎과 토양에서 이 원소들이 용탈되면 결핍 현상이 나타난다. 철은 알칼리통에서 철이 결핍이 나타난다. 계속 나오네요. 그 다음에 진단법은 어떻게? 제2염화점 FeCl3를 0.1% 용액을 만들어서 2주 후 반응을 본다. 붕소, 산성과 알칼리성 토양에서 결핍 현상이 관찰되면 동시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붕소죠. UCC의 결과에 필요하다. UCC도 잘 아느냐고.
그다음에 아연, 구리, 몰리브덴은 수목에서 거의 관철되지 않으며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결론적으로 대량 원소와 철과 붕소를 포함한 8개의 약류를 대상으로 영양 결핍을 진단하고 치료하면 된다. 뭐 아연, 구리, 몰리브덴 이런 거는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8개 질소인, 칼륨, 칼슘, 마그네슘, 황, 철, 붕소 이 정도만 진단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상적 피해에 대해서 26조 보온 피해, 엽소, 입이 타 들어가는 거예요. 50도 넘을 때 길가 같은 데서. 그 다음에 27조 예민한 수종이 있습니다. 맨 위에 단풍, 층층, 밀불에, 칠엽수, 누른나무 이런 게. 그 다음에 한대성 수종도 그렇게 그 엽수가 심한가 봐요. 주목, 잣나무, 전나무, 자작나무에서 볼 수 있다. 엽수를 어떻게 방지해요? 통풍을 주하고 뭐 기온 상승을 막든가 수분이 이제 계속 반수를 해서 그다음에 잔기를 깔아주고 유기물로 멀칭한다.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고 그다음에 피수가 있어요. 어제 그 생리할 때인가요? 수가 남서쪽 숲비에 열에 의하여 피해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남서쪽 숲이다. 60도 넘을 때. 그 다음에 그 숲비가 얇은 수종 중요하죠. 벚나무, 단풍나무, 목련, 매화, 물풀에, 배롱나무 이런 게 숲비가 얇기 때문에 피소에 잘 걸리고 피소 방지법 증산을 촉진하여 수간의 온도를 낮춰주고 녹화마대 싸거나 히스토포제, 석회, 유황 합체 넣는 거 중요해요. 그죠? 그 다음 아스팔트 대신에 유기물로 토양을 멀침해 주는 게 좋다. 또 일조량이 그늘에서 자랄 수가 있어요. 양수에서 피해가 큰데 마디가 길어져요. 그 햇빛을 보려고 길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염량이 적고 염색이 옅다. 그 색깔이 옅고 염량은 많아요. 이게 지금 잘못됐어요. 염량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 생리할 때 음역 같은 게 뭐라고 그랬어요? 염량이 많고 이쁜 색깔은 옅지만은 넓다. 그죠? 조기 낙엽은 뭐예요? 잎이 수면보다 일찍 떨어지는 건데 건강이 나쁠 때 나타난다. 맨 밑에 줄이고 그 왜 그러냐? 28쪽 영양 부족, 부채증, 가을철, 가뭄, 고온, 스트레스, 뭐 대기오염, 전염성병, 해충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상록수 잎의 정상적인 수명 뭐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데 숫자 외워두는 게 좋겠어요. 스트로보잔나무 2년 잎이 수명 2년, 소나무 3년, 동백나무 4년, 잣나무 잎 4년, 전나무, 감비나무 5, 6년, 사철나무 5개월. 스트로 잣나무가 제일 저기 아니에요. 사철나무 저기 하고 활이 없으니까 그런데 스트로 잣나무, 소나무, 동백이나 잣나무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조기 낙엽을 어떻게 해요? 주기적인 관수를 해주고 대기오염을 경감시켜주고 입떨림병 같은 거, 해충 같은 거를 구제해주면 조기 낙엽을 방지할 수 있고. 냉해로 넘어가겠습니다. 냉해 빙점 이하의 온도에서 나타내는 빙점 전후 그러니까 0도 조금에서 그 사이에 그죠? 0도 이상으로 해서 나타나는 게 이제 저긴데 주로 남쪽 수종이 겨울철 개화 수정되지 않는 경우 빛파 뭐 상동 이게 남쪽에 사는 그런 거죠. 다 전부 다 팔순이, 보리장, 보리밭, 까마귀 쪽 이런 게 전부 다 남부 수종이에요. 그 다음에 아열대성 이런 식물 바나나 뭐 사과나무도 이게 냉해를 잘 입네요. 만상이 있습니다. 만상은 늦설이 봄에 내리는 거, 가을에 내린 거를 조상, 봄에 내리는 거를 만상 이렇게 해요. 만상의 피해가 더 많은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4월 중순 29쪽 맨 4월 중순에 새로 나온 잎, 야간의 온도가 영하로 떨어질 때 새로 나온 잎이 이제 그렇게 시들게 되는 거고 남쪽과 남서쪽의 수관이 더 피해를 입고 그 다음에 침엽수익을 붉은색으로 변색하다가 말라 죽는 경우 목련, 튤립, 모과, 단풍, 철쭉, 연산홍, 주목에서 심하게 나타나고 주목의 경우는 1년 이상 된 잎들은 경화되어 피해가 없고 새로운 잎만 신초들만 말라서 죽는 적갈색으로 말라 죽는다. 만상의 피해는 새순에만 주로 오기 때문에 나무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지는 않는다.
스프링클러 작동, 안개비 살포, 연기 발생, 선풍기 작동, 비닐 피복 이런 거 다 알아주셔야 돼요. 쉬운 거 같은데 시험에 막상 쓰려고 그러면 또 어렵죠. 그리고 고르는 문제도 뭐 쉽게 나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조상은 이제 가을에 내리는 건데 이제 심각하지요. 심각하긴 한데 뭐 만상보다는 덜하다. 동해로 넘어가겠습니다. 동해는 0.2하죠. 그래서 맨 밑에 줄 순화가 된 이후에 동해를 잘 아닙니다. 그래서 순화는 서서히 가을부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내한성들이 생기기 때문에 피해를 잘 안 입는데 30조 내한성이 큰 수종, 작은 수종 알아두셔야 돼요. 큰 수종, 자작오리, 사시, 버드, 소나무, 잣나무, 전나무. 내한성이 작은 거, 삼나무, 변병해수, 뭐 히말라야 시다, 베롱, 피라칸다 뭐 있고. 하렵수의 어린 가지가 동해를 받았을 때 봄에 동화에서 새싹이 곧 나오지 않더라도 가지를 미리 잘라버리면 안 된다. 하렵수는 어린 가지에 자마가 많이 숨어있기 때문에 동화가 얼어 죽으면 자마가 나중에 발달하여 잎으로 자랄 수 있기 때문이다. 여름철 두목 작업, 이게 가지를 그냥 뚝뚝 자르는 거 있잖아요. 중간 정도 막 이렇게 치는 걸 두목이라고 하는데 가을 내내 새순을 생산하면서 내한성이 생기지 않는다. 내한성의 원리 단일 조건에서 이제 해가 저물어지어서 이제 짧아지면은 단일 조건과 저온이 노출되면 나무가 내한성을 가지게 되고 나무는 우선 생장을 정지하고 월동 준비를 하겠죠. 어제 했던 거예요. 설탕, 지방, 지용성 단백질을 세포내 축적하여 빈점을 낮춘다. 모든 게 다 그래요. 내한성, 뭐 내건성 이런 게 설탕, 지방, 수용성 단백질을 축적하여 빈점을 낮추는 거예요. 더울 때도 그렇고 뭐 이것도 그럴 때. 이 설탕 같은 거를 이제 하면은 삼투 포텐셜이 낮아지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름과 가을의 강압성을 수행한 만큼 설탕이 많이 축적하여 내한성이 생긴다. 가을철 열매를 빨리 수확해야 내한성이 생긴다. 어떻게 동해 방지법, 뭐 햇빛을 주고 유기물 집으로 싸준다. 품종을 이제 심지 않는다. 뭐 이렇게. 31쪽 상열. 추운 겨울에 나무 줄기가 이제 바깥쪽에 변제 부위가 안쪽에 단열되어 있는 심재 부위보다 더 심하게 수축함으로써 종축 방향으로 갈라지는 것을 상열이라고 해요. 이거는 상열은 남서쪽 수관에서 하렵수에서는 이제 관찰되는데 너무 작은 거나 너무 큰 것은 생기지 않아요. 이게 전도가 이제 너무 작은 거는 이제 똑같잖아요. 비슷하잖아요. 너무 큰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15에서 35cm 정도에서 많이 생기고 방지법 아까 피수할 때랑 똑같아요. 흰 페인트를 발라주고 석회 유형합제, 도포, 토양 멀칭을 시켜준다. 동계건조 있습니다. 동계건조.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봄에 건조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른 봄에 상록수와 가다한 증상으로 인한 말라생긴 현상을 동계건조라고 해요. 늦은 겨울 혹은 이른 봄에 기온이 상승하고 토양은 얼어붙는 상태에서 많이 생기고서 그다음에 토양이 얼어 있어서 수분 흡수에 원활하지 못해서 잎과 가지가 마르게 된다. 어떻게 해야 돼요? 방풍림을 설치해 증산작용을 최소화하고 배수 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해서 뭐 해토를 빨리 해주고 증산 억제제를 잎에 뿌려줘요. 그러면 이게 증산이 안 돼요.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짚표면에 멀칭을 임시로 걷어줘서 해토를 촉진시킨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고 설에는 8번 설에 엽수 염령을 주죠. 우리 뭐 이렇게 가을에 막 저기 그 소나무 같은 거 전지 많이 하거든요. 이게 이제 그 설해를 방지하는 것도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9번 서리빨 피해가 있는데 땅에서 이제 얼어서 막 밖으로 이제 솟구쳐 오는 거잖아요. 방지법 배수를 철저히 하고 멀칭을 하고 진흙 토양의 경우는 모래를 섞어준다.
풍해는 바람 때문에 하는 건데 그 밑에 보면 뭐 천근성인 가뭄비나무와 낙엽송이 바람에 약하다. 천근성, 뿌리가 얇게 뻗어 있는 건 당연히 그 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로 수관이 빽뻑하거나 아주 좁은 각도 또는 아주 넓은 각도로 뻗은 가지 이런 거 요런 거는 많이 발생해요. 그 다음에 수관의 공동 이게 뭐 형성되어 있는 거 이런 것도 바람에 약합니다. 그 다음에 33쪽 어떻게 방지를 해주냐. 맨 왼줄 가지치기로 그 다음에 의형가지를 미리 제거 수관의 크기를 작게 유지한다. 그 다음에 소경물을 이식할 때 밑가지를 그대로 두어 밑가지 가지치기라면 어떻게 소살투가 그 높아진다고 그랬어요. 그죠? 수관을 그러니까 이제 가지치기라면 초살도가 낮아진다고 낮아지죠. 그죠? 가지치기면 소살투가 낮아지죠. 간전. 근데 그거 이제 그 수관을 치면은 소살투가 높아지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밑가지는 그대로 둬요. 그죠? 그래서 가지를 그대로 둬갖고 소살투가 높아지기 때문에 밑이 튼튼해서 이제 바람에 잘 견디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근성, 신근성 좀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신근성, 곰솔, 비자, 소나무, 은행, 전나무, 주목. 청근성, 가뭄비, 낙엽송, 뭐 눈조목, 눈주목, 독일 가뭄비나무, 솔송나무, 편백, 뭐 화렵수도 다 알아두셔야 되겠죠. 이게 애우기 힘드시죠. 이런 거 그죠. 근데 이거 비생물 쪽에 꼭 나오더라고요. 이번에도 뭐 되게 많이 나왔어요. 한 3-4문제. 뭐에 된 거 뭔가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그때부터 이제 강한 것 같아. 5번까지 있으니까 지문이 막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막. 저는 지금 읽어서 그랬지만 시험장이 막상 가면은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낙내 있습니다. 낙내. 이제 낙내 잘 맞는 거는 홀로 자라거나 모여있는 수정 중에서 수모가 가장 높거나 가장자리에 있는 나무, 물가에 자라서 낙내가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은 거 이런 게 있고, 피해가 많은 수종은 참나무, 느릅, 소나무, 튤립, 포플러, 물풀에 이런 게 있어요. 낙내 피해가 적은 건 자작이나 마로니가 있습니다. 피해 양상은 뭐예요? 전기가 수관을 타고 땅속까지 이제 통로를 따라가서 수피가 깊게 파이거나 갈라진대요. DNA 손상이 올 경우 남과 죽게 돼요. 이게 천연기념물 같은 게 많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천연기념물이 죽으면 해제가 되거든요. 근데 많더라고요. 이 낙내를 맞아서. 그래갖고 요새는 34쪽처럼 피레침을 많이 설치해요. 치료법은 뭐예요? 노출된 상처를 수직포나 비닐로 덮어서 건조를 막아주고 4 내지 5개월 나무가 살아있으면 자연적으로 치유될수록 유도되거나 외과 수술로 상처를 한다. 피레침을 설치해서 꽂주는데 직경은 1cm 정도 되고 나무의 가장 높은 것보다 약간 더 높게 설치를 하고, 동선이 수관을 따라 내려와서 땅속에 일단 들어가서 묻고, 깊이는 약 3m 가량 깊이로 묻는 데 3m. 그 다음에 땅속 묻힌 부리 막대기 2cm 가량을 연결시키고, 흉고 직경이 1m 이상의 거목일 경우에는, 그렇게 큰 게 있나요? 1m 넘는 거? 있겠다, 그죠? 그런 거는 2개를 해준다. 35쪽 넘어갑니다. 이제 토양에 대해서 이제 토양이 건조하다. 이식목에서 가장 토양이 건조하는 건 이식목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다. 증상은 어리니까 줄기가 시들고, 노출된 부분 햇빛을 많이 노출하는 거는 영향을 제일 많이 받고, 증상이 어때요? 건조할 때 잎의 크기가 작아지고, 중요해요. 잎의 크기가 작아지고 3가지 생장이 일찍되고 마디가 짧고 옆면적이 감소한다. 중요하죠. 이거 헷갈릴 수가 있죠. 광합성은 이제 제대로 못할 거고 건조하니까. 그 다음에 직경이 급속히 작아지고 나이테가 좁아지면서 위연유, 가짜 연륜이 생기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민한 수종은 단풍나무, 마로니에, 층층나무, 물풀에, 느릅나무. 공원에서 많이 보는 나무들이네, 그죠? 이런 게 그 건조에 약하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방지법, 관수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 번 나누어서 표투층만 젖는 것뿐 아니라 충분히 1회 주더라도 하층도까지 완전히 젖을 때까지 주래요. 여러 번 나눠서 주는 것보다는 충분히 주는 게 좋잖아요. 물도 일본 가정에서도 그렇다고 그러대요. 그 다음에 뭐 스프링클러라든가 이런 스프링클러로 대면적을 관수하는 건 효율적인 방법이 못 된다 이렇게 됐네요. 점정 관수법을 이용하여 나무 밑동만 조금씩 물을 흘려보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게 점정 관수법이 더 스프링클러보다 좋다고 그러네요. 물주머니를 달아주는 것도 좋고요. 토양 멀칭해주면 좋고요. 그 다음에 내건성 높은 나무, 소나무, 노간주, 곰솔, 향나무, 눈향나무, 사철나무, 호랑가시나무, 가죽나무, 사시나무 대부분 다 강하네요. 낮은 거 맨 밑에 그거 다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나구송, 느릅나무, 농수거들, 단풍동백, 마로니, 물풀에 주위에 중나무. 이제 과습이 중요해요. 과습 다 중요한 과습이 중요한데 과습에 보면 보통 비가 온 후 1.2m 구덩이에 5일이 지나도 물이 빠지지 않는 게 이제 과습이라고 하고요. 홍수로 인하여 7일 이상이 돼 있는 거를 이제 과습이라고 하는데 증상은 누렇게 변하면서 잎이 마르고 어린 가지가 고사하고 겨울철 동해도 약하다. 수관 상부의 가지 끝부터 서서히 죽어내려면서 수관이 축소되고 잎의 숫자가 감소하여 수관이 엉성해진다. 방지법은 명거배수. 명거배수는 노출된 이제 도랑, 그 다음에 안거배수는 땅 속에 파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습 상태를 제거한다. 모래도 첨가하고 5일 이내에 물을 5일 이내에 배수시키고 내습성 수종을 버드나무, 나구송, 단풍나무, 느릅나무, 미루나무, 물풀에 버즘, 주엽 뭐 이런 거가 과습에 강하다. 38쪽 염해 중요합니다. 염해는 아까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아까 0.5 정도 된다고 그랬죠. 0.5 정도 심해지다. 두 번째 줄. 그 다음에 증상은 염해는 중요합니다. 이거 잎에 가장자지가 타 들어가고 심하면 낙엽이 지고 눈이 더 이상 자라지 않고 가지가 죽습니다. 침엽수는 해빙제에 의해 겨울철에 잎의 끝부분부터 괴사 현상이 나타내요. 초기 증상은 생장 감소와 조기 낙엽 현상이 있을 때 쉽게 구분이 안 된다고 해요. 그 다음에 해안가에 4km 이내에 자라는 것도 천연적으로 이제 뭐 견디는 성지, 곰솔 유명하죠. 곰솔 해안가에 잘 견딘다는 거. 그 다음에 코코넛은 뭐 쓰나미에 잘 견디나 봐요. 쓰나미. 방지법, 물로 씻어준다. 염류를 충분한 관수로 제거한다. 150mm 관수로 표토 30cm 내 50%의 소금을 제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9쪽 해빙염 피해는 도로변 토양을 비닐로 사전에 덮어주거나 잎의 증상에 증산 도포제 아까도 했어요, 그죠? 이제 그 동계 건조 그때도 증산 억제제 뿌려주고 해빙염 때도 뿌려주고 중요한 거는 토양에 활성탄을 넣어 소금을 흡착시킨다. 내염성 강한 거 중요합니다. 곰솔, 노가다, 니기다, 소나무, 주목, 측백나무, 향나무. 약한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가시, 개나리, 단풍류, 목련류, 벚나무, 목련 같은 게 내염성이. 낙엽성, 소나무, 은행, 전나무, 히말라시다. 생물적 피해는 넘어가겠습니다. 대기오염 43쪽. 중간에 이거 뭐 메리지 이런 것도 42쪽도 나올 수 있거든요. 메리지 같은 게 요새 많잖아요. 그런 거 뭐 가스 냄새가 난다, 뭐 아까 유황가스 뭐 이런 것도 다 피해 증상도 뭐 이렇게 조금씩 알아두시면 돼요. 피해 증상.
뿌리가 청색을 띠면 맨 밑에서 둘째 줄 42쪽. 매립지는 뿌리가 청색을 띠면서 물에 젖은 것 같은 색깔을 나타내면서 죽어가는 증상이 가장 뚜렷한 증거다. 중요하죠. 어렵죠 이거 내용이 많아서. 그 어렵지는 않은데 참 그 내용이 많다 보니까 좀 힘들어요, 그죠? 그다음 43쪽 대기오염 어제 했던 건데요. 대기오염 중에 아황산가스 후진국형 오염물질이다. 산성비가 주 원인이다. 아황산가스 0.1 ppm 이상에서 수목에 피해를 준다. 질산화산화물은 자동차 엔진 연소에서 할 때 나타난다. 44쪽 오존 자외선 차단해주는 고만 역할을 하는데 대기권 생물에는 유해하다. 30도 이상 맑게 개인 날 많이 발생한다. 선진국형 대기오염 물질이다. 비린내 냄새와 비슷하고 강력한 산화력을 갖고 있다. 대기 중에 0.12 ppm 이상일 때 오존주의보를 내리고 0.3 ppm일 때 추가하면 경보를 발생한다. 0.3 ppm 중요하죠. 그 다음에 밀입자 미세먼지 요새 문제가 많으니까 날 수도 있어요. 0.002mm 이거 저기랑 똑같아요. 점토 검댕과 먼지는 도시에서 식물 생장에 지장을 줄 만큼 높은 수준으로 존재하고 기공의 먼지가 2년 이상 누적되면 피해를 발생시킨다. 펜 자동차 매연가스에서 강력한 산화력을 가졌다. 수목에 영향을 주는 대기오염 물질 종류별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알아두시면 그리고 병징 중요합니다. 잎에서 유세포가 가장 많이 모여 있으면서 가장 왕성한 대사작용을 수행하기 때문에 잎에서 많이 나타나고 만성 피해가 나타나는데 만성 피해일 때는 잎의 황화 현상이 가장 먼저 나타나고 생장 불량 잎이 작아지고 활력이 감소하고 연녹색을 띠며 조기 낙엽 검댕이 먼지 이런 거는 광합성 못하게 방해하고 그래서 낙엽 가지고사 증상이 보인다. 급성은 하렵수 같은데 갑자기 이제 그 대기오염에 저기 했을 때는 연맥 사이의 조직이 가장 잘 이 끝에 황화와 개사, 주근깨 같은 반점현상, 백화 그리고 조기 낙엽. 침엽수는 황화 현상, 이 끝에 적발색 결과 고사. 비슷한 거는 대기오염과 비슷한 건 뭐 영양 결핍이 있을 때,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 이런 걸 때도 전문의병이 생기는 것처럼 똑같이 생기고 진딧물과 어린이 피해하고 또 비슷하대요. 세 가지가 대기오염과 비슷하다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6쪽 어제 한 건데 아황산가스 중에 이런 거는 증상 비에 젖은 듯한 모양이다. 물에 젖은 듯한 물에 젖은 듯한 모습이다. 아황산가스. 질소는 뭐예요? 주근깨 아니 회녹색, 회금색. 오존이 주근깨. 펜은 청동색. 불소는 중력 안으로 황화 조직을 고사시키고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7쪽 밑에 줄 이제 방법 보호관리법은 뭐예요? 뭐 관수를 시키거나 관수가 중요한데 너무 적절한 수준에서 물을 주라는 얘기고요. 그만 주의하면 될 것 같아요. 생장 6번 생장 억제제도 중요해요. 오염의 저항성을 길리기 위해서는 생장 억제제를 주거든요. 생장 억제를 살포하면 생장이 둔화되어 저항성을 높일 수 있대요. 이게 작게 키우는 짤딱막하게 돼 있잖아요. 분재 같은 게 그런 게 오염에 엄청 강하다네요. 그 다음에 적절한 시비해갖고 비료 질소 비료는 어때요? 항상 적게 줘야 되겠죠. 대신 칼륨이나 뭐 이런 걸 많이 줘요. 석회질 비료 이런 걸 많이 줘야 되고 질소는 어디나 나빠요. 그 다음에 47쪽 밑에 중요하죠. 이거 수종별 저항성 은행나무 프라타너스 현재 국내에서 가로수로 가장 많이 심으며 대기 오염에 강하다. 은행 포플러. 그런데
프라타노스. 그다음에 소나무, 잣나무, 진달래는 약한 편이래요. 많이 있는데도 약하면 이거는 48조 대기 오염이 이제 중요해요. 여기서 유엽이 성엽보다 저항성이 높다. 왜? 황산화 물질을 더 많이 만들어. 열심히 젊으니까 많이 만들어서 저항성이 높고, 광합성을 많이 하면 뭐 독성을 제거해 갖고 대항성이 있다. 유엽이 저항성 크다라는 거 비슷한 말이고, 숙성수가 더 강하겠죠. 저항성이 낮다. 네. 숙성수가 기공을 많이 열어. 그래서 기공을 많이 이제 하다면 헷갈리네. 그러니까 숙성수는 기공을 많이 열어갖고 활발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오염 물질도 많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오래 저기한 거는 기공이 적은 거보다 저항성이 낮다고 그러네요. 그 다음에 생장 아까 저 억제하면 저항성 높아진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질소지 비료는 낮추고 칼슘 비료는 저항성을 높다. 질소는 저항성이 약하다. 항상 주의해야 되고, 아까 얘기한 대기 오염에 약한 거를 애우시든지 강한 거를 좀 애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약한 거 약한 게 적으니까. 침료수는 강한 거 배우고 탄력수는 약한 거 해야 되겠다. 소나무 이런 거죠. 그렇죠. 산성비 있습니다. 산성비 같은 경우는 49쪽 pH가 5.6 이하의 빗물인데 황산이온이라든가 질산이온, 이거 황산이온은 석탄에서 유래하고 질산은 자동차 매연에서 이게 주성분이고, 산성비로 인한 치료법은 뭐예요? 석회질 비두를 토양에 중화시킨다. 농약에 대한 피해 이번에 났었어요. 이게 이제 다 이걸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다 이해를 하시고, 지금 한 3페이지, 한 2페이지가 있는데 이거를 요점 정리해서 다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뭐 저번에 나왔으니까 안 나오겠죠. 2차 시험에 나왔는데 이해는 하고 가셔야 돼요. 일단 49쪽 1번 피해를 주는 농약은 제초제, 살충제, 생장조절제. 살충제는 특히 여름 고온일 때, 감을 때 하고, 적은 거는 살균제는 뭐 피해가 없다. 그다음 혼합할 때 많이. 그다음에 제초제는 옥신 계통이 다 이제 제초제를 쓰잖아요. 그래서 아주 낮을 때는 발균을 촉진하고 생장에 도움이 되는데, 높은 제초제를 이제 살포하면 이제 제초제 역할을 하는데, 이게 수목이 이제 제초제를 이제 흡수하잖아요. 그러면 호르몬 대사가 균형을 이루면서 피해를 입게 돼요. 증상 다 아셔야 돼요. 비틀림, 기형, 변색, 황화, 반점, 예사 뭐 이런 게 있고, 빨리 나타나는 것도 있고 늦게 나타나는 것도 있고 그런 거고요. 5번 화렵수의 살충제 피해, 입에 가장주가 타 들어가면서 불규칙한 반점이 생기고 침엽수기 기간에 소나무 잎끝이 적발색으로 변색한다. 선택적 제초제, 선택적 제초제는 이사디가 있어요. 잎이 타면서 말려 들어가고, 디칸반은 이제 반벨이라고 그러거든요. 반벨 많이 풀리잖아요. 이게 그 화렵수의 잎은 기형으로 자라면서 생장이 비대해지고, 소나무 같은 경우는 세 가지 끝이 굵어지면서 꼬부라진다. 비대해진다. 잎끝이 말려들고 주먹은 황화 현상이 일어난다. 비선택적 피해를 받으면 화렵수의 잎은 갈색으로 말라졌고, 주먹, 향나무, 측백나무의 세 가지 끝 부분이 황화 현상을 보인다. 헷갈리죠 이거 막 비선택과 선택이. 특이한 것만 한두 가지만 애워가시고 나머지는 막 만들어서 써야 될 것 같아요. 농약 피해 방제법은 잔류 농약, 활성탄을 넣어서 흡착시키고, 관수로 제초제를 씻어내고, 표토를 신선한 흙으로 하고, 그 다음에 농약을 이제 뿌릴 때는 그 작용기작 이제 해갖고 점검하고 뿌리고, 뭐 유기인계 혹은 카바메트의 농약은 알칼리성인 석회 브로도액이나 석회 황합제를 섞은 다음 경우에는 이제 약효가 없어진다. 그러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6번 살균제는
약해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된다. 이건 잘 안 나타나는데 특히 디프수화제를 핵과 식물에 살포하면 농도에 관계없이 잎이 황화를 현상을 보이면서 낙엽이 진다. 전나무, 복숭아, 앵도 이런 데는 이런 거 살포할 때 주의해야 되겠죠. 이런 데는 안 뿌리는 게 좋겠죠. 농약 피해할 수 있는 거, 농약 칠 때 조심하는 거죠. 약재가 쉽게 수목의 조직적으로 침투할 수 있는 상황일 경우 약재가 더 커지고 일조량이 부족하거나 그늘에서 자라서 식물의 남의 조직이 연약한 경우, 태풍이 지나간 후에 가지와 잎과 가지가 말차에 상처가 많을 경우, 온도가 높을 때 가뭄이 계속해서 해서 탈수 현상이 있을 때, 바람이 강하게 불 때, 비가 올 때, 살포 직후에 비가 올 때, 가장 적절한 시기는 바람이 적고 갯날 오전 혹은 늦은 오후, 바람이 없어야 되고 오전이나 오후, 늦은 오후가 좋다. 토양 복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 53쪽 밑에 세근의 특성, 수목의 뿌리 중에서 세근이 주로 수분과 양분을 흡수한다. 중요하고요. 54쪽 계속하는 건데 90% 이상이 표토에 20cm에 모여있다. 수명이 짧고 새로 만들어지며 왕성하게 호흡작용한다. 산소가 필요하다. 집중력으로 표토에 모여있다. 진단법은 지재부가 넓어지지 않고 밋밋하다. 초살수가 없는 거 보면 이게 복도됐다고 이렇게 의심해야 되고요. 검토장으로 이게 이제 땅 조사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땅에 찍어서 보면 다른 색이 이제 하면 층이 나 있다 그러면 그거를 복도된 거다. 20cm보다 두꺼운 복도는 아주 심하게 이제 수목에 피해를 줍니다. 피해 증상 중요합니다고 외우셔야 돼요. 세근이 질식하여 먼저 죽고 이어서 굵은 뿌리들도 수년간 서서히 죽고 뿌리가 영향을 받으면 수목의 쇠퇴 현상이 지상부에서 수개월 후부터 천천히 나타나요. 일단 잎이 작아지고 황화 현상이고 길이가 감소하고 꼭대기부터 가지가 말라 죽고 수관이 엉성하고 족이 낙엽하고 숲이가 일부 죽고. 그래서 55쪽 이게 다 새마을 운동하면서 막 길 넓히고 막 그러는 건데 우리 동네 그 천연기념물 보온 백성도 이렇게 저기 해서 공사하면서 뭐 60cm 복도에서 죽었대. 그래서 복도 방법이 있는데 56쪽 다중의 복도 방법 1, 2, 3, 12번까지 있네요. 공기 통하게끔 해야 되고, 그죠? 배수 좋게 해야 되고, 표토를 부드럽게 하고, 마른 우물을 설치하고, 자갈을 깔아주고, 유공관 설치해서 유공관을 연결시켜줘서 물이 빠지게 하고, 그런 거. 복수를 사질토가 좋다, 그런 게 다 이거 나오고, 절토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절토는 오히려 이제 너무 이제 뿌리 같은 게 저기 짧게 저기 하는 거잖아요. 나무 근처에서 막 이렇게 땅을 파서 길 만든다고 그러는데 절토가 되는 건데, 이것도 그냥 치료법은 3번 반복적으로 간수하여 고사를 방지하고 인산비료를 주어 뿌리의 발달을 촉진합니다. 반면에 당분간 질소비료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끝났습니다. 월동 준비
61쪽 배수 철저. 배수를 철저히 해야 돼요. 월등적이 멀칭, 관수, 동결전 관수, 네. 수관 보호 뭐 이런 거. 방풍리, 방풍벽. 62쪽 맨 끝에 쪽 중산 억제제 이거 동결에 중산 억제제 많이 뿌리네요, 그죠? 이식할 때도 뿌리고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